네, 두 분 모셨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엊그제 개회사를 했습니다. 네. 개회사를 하면서 세종대왕을 소환을 했습니다. 네. 법을 왕권 강화용으로는 쓰지 않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말씀은 저는 맨 처음 그 예전에 삼국시대 때 율령 반포하면 왕권 강화 이래서 사법시험 맞아. 그저 과거 시간에. 이 고려 때 이제 과거제도처럼 네. 이래서 이 사법시험 옛날 한국사 시험 이렇게 준비하시던 분들은 그걸 생각했을까라는 생각도 가볍게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문도 보고 마침 또 이 대회를 컨퍼런스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대 산학연구원에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제가 왕권으로 키워드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딱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관계 없어요. 그리고 통치 수단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세종대왕이 법을 이제 뭐 이용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렇게 보고 뭐 형벌을 통치 수단 이런 말은 나오지 이 말은 안 나오고 실제 세종대왕의 법 철학이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통치 철학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일부러 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네네 그렇게 근데 해석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전에 저 무식해가지고 세종대왕의 법 철학은 뭐였어요? 법 철학은 이제 그 의혹 민신과 보고서. 너무 그 한 177페이지 정도 이제 PDF 파일로 이제 공개돼 있으니까요. 그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네.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비도 네. 출산이 하면 휴가도 보내주고 출산휴가 늘리고 네, 막 그리고 너무 이 칼 같은 걸 오래 차면은 안 되니까 가끔 풀어주고 또 그 죄수들의 인권도 많이 생각하시고 그렇죠. 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마라. 죄 없는 사람을 그 무고하게 장기간 채옥 지체되는 재판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지체할 때 채자에다 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겨레도 마침 뭐 또 기사가 나왔던데요. 네. 저는 그 전문에 보니까 딱 눈에 들어왔던 기사를 것이 보니까 그 판결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라. 판결서를 그런 딱 내용이 쓰지 있어요? 마라. 옥사의 신속이 예, 있어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 판결의 신속, 조속함 이런 이른바 거. 우리가 그 기사 쓸 때 이제 그 주제 야마를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보고서의 야마는 사실은 사법개혁을 추진한 군주로 소개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한글 창제의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한문으로 된 당시의 법률들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네. 백성들이 법을 잘 알고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예. 한글 창제를 한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소개가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워낙 그 이른바 사법 쪽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 그런 관리들의 횡포가 심했대요. 그래서 그런 관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특히 사법 관료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그런 재판에서 그러니까 소송에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법령 내용들을 서민들이 잘 알게 백성들이 잘 알도록 힘을 썼다. 그게 요즘 얘기는 판결문 공개네? 그리고 일종의 그런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판결문 그리고 공개도 뭐,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 그 용역 보고서의 핵심은 그런 거에 있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사법 정의를 구현하려고 애쓴 군주였고 네. 사법 개혁을 또 강조했던 군주였다 이런 내용인데 어제 그 개회사 조희대 대법원장 개회사 A4 용지 한 4장 반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실은 왕권 강화 고대목 그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 대목이 딱 한 줄 나오긴 해요. 한 두 줄 정도 그러니까 네. A4 용지 그 중에 그런데 법원행정 쪽에서는 아예 그냥 4장 반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왜 언론이 관심을 안 갖고 요 한 줄에만 관심을 갖느냐 약간 좀 서운해한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던데 그게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딱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용역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굳이 아니 뭐 그렇게 하면 네. 언론이 그거 뽑아서 크게 보도할 거는 몰랐다는 얘기인 거예요? 당연히 알았겠죠. 뭐 알고 이렇게 또 했겠죠. 그리고 네, 그렇죠. 이 행사는 사실은 작년부터 이제 준비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의도된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 전에 정리하면. 그 개회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상당히 전에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비서실장이 보통 초안을 작성해서 네, 이렇게 대법원장이 거치죠. 이제 그 대목을 추가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추장으로. 네, 그렇겠죠. 좀 연상되는 것은 뭐냐면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대통령이 될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때에 네. 그 검찰총장 시절에 신임 검사들 신고식을 법무부 거쳤다 대검에 오거든요. 그렇죠. 그때
갑자기 신임 검사들 앞에 진짜 민주주의 예, 그런 뭐 얘기했었죠. 이런 발언들이 되게 정치적인 언사, 네, 되게 사법 내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언사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지긴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나서 이것도 한번 그 30일 날 조희대 청문회 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출석시킨다라는 건데 두 분 평가는 어떻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저희 나오겠죠. 보기에는. 예. 네, 기존에도 다 안 나왔고요. 네. 그래요? 기존의 대법관들 또 연구관들은 이제 스스로 판사가 아니고 대법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뭐 안 나오고 일부 뭐 한인석 교수님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그 뭐 공선법 그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했던 2명의 부장 판사가 출석할지 네. 여부는 근데 개인의 좀 약간 많은 부담을 주는 거긴 하죠. 네. 부담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 출석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출석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나올지 안 나올지의 문제는 별도로. 뭐 역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재판 가지고 이른바 재판의 문제 가지고 이제 청문회를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전에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대법원장 때는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 원래 초기였으니까 워낙 초기였기 때문에 국회 나가서 설명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랬답니다 그분은.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은 없었죠 대법원장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대법원 입장에서도. 한동수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법상으로는 대법원장도 출석해서 뭐 있죠. 이렇게 할 의무는 있는데 역대 나와 출석을 하지 않았죠. 다만 그 이런 점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 그 파기환송 판결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됐을까? 네. 제가 생각하는 지점은 뭐 재판연구원 경험도 좀 있고요. 예. 그런 과정들을 그렇게 뭐 법원 관계자 등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들어본 기억들을 종합해 보면 그 전화합의체 회부를 하고 그 이틀 만에 합의에 이르기 깔려면 이미 그 연구관 보고서가 작성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법원의 사건이 오고 난 후라든가 아니면 2심 판결 때 어느 정도 사건의 쟁점에 대한 검토들이 있고 또 대법원의 상고기록 접수된 직후부터 검토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게 과연 소부에서 배당되기 전에 그 뭐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예를 들어 TF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심 대법관 외에 다른 대법관이 또 연구관들 몇 명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행정처의 기조실 등의 관여도 한번 탐구해 볼 만하죠. 과거에 네. 그랬으니까요. 그런 지점들은 제대로 조사하려면 연구관들은 노트북 안 쓰니까 PC에 그 자료들이 있을 테고. 야, 노트북 안 써요? 아니, 또 쓰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연구관 보고서 업로드는 뭐 바로 그 프로그램 들어가면서 수정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다른 작업에서 한글 작업에서 그쪽으로 업로드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그 법원행정처의 뭐 기조시나 이런 데서 철저히 분리된 조직인데 그 재판 관여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라고 이런 문제가 됐던 적도 있어서 그런 과연 사건 배당도에 소부도 아닌 다른 대법관이 관여할 수 있는지 사건 배당되기도 전에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지 법원행정처 관여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해석하려면 결국은 결론을 정해놓고 미리 검토에 착수해야 되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춘재 논설위원께 먼저 여쭤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이른바 사인 회동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기자로서. 참 기자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보도한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어서 자기네들은 보도했다라는 건데 좀 더 확인을 더 하고 나서 보도를 했을 것 같은데 저희 프로세스 일반적인 그런 기자들 입장에서는 네네, 근데 네. 이제 보도 과정이 그렇고 이제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서영교 의원 쪽에서 얘기를 할 때 좀 더 이렇게 크로스 체크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했느냐 그거는 약간 좀 의문이 남는 것 같아요. 정확히 설명이 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던데 사인회동설. 근데 내용 자체는 상당히 그 언론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아주 매력적인 주제죠. 아니, 그건 큰 사실이라면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되면 사실이라면 그건 큰 문제고. 큰 문제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부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 제시가 추가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논란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조금 더 결정적인 증거들 확실한 점이 있을 때 문제 제기가 되고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속 증거나 자료들이 안 나와서 예. 네, 이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대법원장도 과거에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한 의혹을 부풀릴 만한 적절한 설명들이 좀 없었고요. 옛날 뭐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해서 후원금 뭐 100만 원 뭐 친분 관계로 했다는데 그것들이 좀 지원하는 것들이 정치적 성향들은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분이어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확산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법원 얘기 나왔으니까 몇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그 삼특검 사건이 항소가 되면은 집중심리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른바 전담재판부 요구에 대한 응답 이렇게 응답이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고 이제 지금 서울 고법 상태를 좀 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 사법농단 재판이 있었잖아요. 이게 네. 이제 2심으로 많이 넘어갔고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 재판이 올해 안에 끝나거든요. 2심도. 아, 올해 안에 끝나긴 합니까? 그렇죠. 1심 엄청 오래 걸릴 지난번에 결심을 했고 아마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겁니다. 네. 그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사법농단 재판 2심을 위해서 고법 형사부를 늘려놨대요. 한 3개 부 정도 늘려놨는데 그래서 올해 끝나면 워낙 민사 사건들이 많으니까 네. 민사로 돌리려고 하다가 네. 그 전에 민사부를 형사부로 돌렸던 거였죠. 근데 다시 민사로 원위치 시키려다가 그 세 개를 이게 늘려놓은 게 있으니까, 있다고? 예. 오, 딱이네 그러면? 네, 그럼 거기다가 그다음에 플러스 네. 한 1, 2기 부를 더 할 거다 자기네들이.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집중 그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물론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예. 근데 이제 변수가 저거랍니다. 공간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법정. 네. 아, 법정. 네, 법정이 지금 417호 대법정 말고 중법정 수준의 이제 그 3층에 있는 그 중법정이 있잖아요. 그 중법정 수준의 법정이 하나 정도 필요한데 지금 이제 공간 문제가 있어서 1층에 있는 뭐 서고인가 거기를 터서 어허. 그 부분을 중법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 지금 공사 시작했다는 얘기. 아, 법정 설치까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고법은 나름 지금 이 특검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이. 근데 이제 그럼 왜 서울중앙지법은 그걸 안 했었느냐? 초창기부터 이렇게 사건들이 많은 걸 다 이렇게 판사들이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다 알 수 있을 텐데 서울중앙지법은 왜 이렇게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가긴 가죠. 너무 안이하게 봤던 거라든가. 근데 아무튼 이렇게 네. 서울 고법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전담재판부 설치 목소리는 좀 약간 잦아들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에서 이런 움직임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힘은 좀 떨어지겠죠. 변호사님도 같은 전망이십니까? 뭐 좀 미진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예. 1심 재판부에서 좀 생각나는 거는 뭐냐면 구속기간 뭐 12월 중에 뭐 선고가 끝내고. 가능하다는 것은 뭐 지기현 재판부장의 발언이긴 하지만 그 재판장이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 뭐 그렇죠. 거기서 뭐 구속기간 뭐 만료돼도 우리나라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심리의 집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예전에 구속기간 6개월 제한하는 입법을 그 제한 그거를 좀 이렇게 개정하자라는 법률 논의가 있었던 건데 네. 왜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입법적인 조치일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통진당 사건 때 일체의 다른 사건들을 배당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사건만 오로지 집중. 그것만 네네. 하겠어요? 그게 이제 사무분담은 뭐 중앙지법원장의 있으니까. 뭐 견해의 그 권한이라고 사무분담위원회 권한이라고 형식적으로 그래 됐지만 그때 통진당 사건 때도 이 대법원장과 일선 법원장 간의 어떤 그 교감 하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사법행정의 영역이라고 해서 그럼 다른 사건 배당하지 않고 그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가 네. 한 사람의 충원으로 안 되고 사건이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좀 대등 재판부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지금 경력 차이가 현저히 많이 나는 사람으로 결국 그렇죠. 재판장의 의견이 그대로 좌우될 수 있게 실질적인 합의에 좀 어려움을 초래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1심 재판부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인 미흡한 조치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원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많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양승태 그 사법농단 사건의 2심이 올해 안에 끝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상고심으로 가면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네.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결정 그렇게 신속하게 사법농단 사건도 결정을 내릴까요? 그래서 이제 봐야겠죠. 예. 근데 그때 아마 예. 네, 파기환송의 무죄였으니까. 논거가 이제 63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3개월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음. 그걸 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리고 대선 너무 임박해서 하면은 안 되니까 뭘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가능한 하겠다. 네. 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일관되게 그러면 그것도 되게 그 빛의 속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법농단 사건도.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아마 네네. 항소심에서 뭐 이게 다시 또 유죄로 뒤집힐 글쎄요 가능성이 또 이거 함부로 또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2심에 나오면 워낙 사안이 또 복잡하다고 하니 길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모순점은 뭐냐면 신속하게 한다고 해놓고 신속하게 안 하지 않는 재판들도 계속 존재하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이제 그 법원장 제도를 과거로 회귀해서 고등부장들 다시 법원장으로 보낸다든가 또 사무분담위원회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일선 법원장의 재량들을 더 축소시키고 어떤 보고하도록 한다든가 사법행정의 권한들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법관 독립, 재판 독립은 약화시키면서 원위치 뭐 사법부 독립 얘기하시고 그래서 모순되는 지점은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한번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그 띠지 분실 사건의 최재형 검사인가요? 네. 자, 국회에 나왔는데 답변 태도가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두 분? 네네.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답변 태도는 국민들 보기에 정말 오만하고 뭔가 감추는 듯한 이 정말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 우리가 폐지하고 이러는 게 잘했다. 조금 네.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했 이런 생각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피의자 조사할 때 딱 그 태도죠. 네. 그게 딱 그 상당히 태도. 그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강하죠. 그러니까 조사할 땐 더 강한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보여준 깔려 있는 태도가 예. 피의자 조사할 때 이제 예. 그런 거고 어차피 수사나 기소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의원들이 함부로 그렇게 뭐 그 뭐죠 죄가 된다 뭐 구속된다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이제 약간 그런 투잖아요. 그 수사관들 불러다가 왜 지금은 제 답변 시간입니다. 막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그 취지는 아니 그런 법적인 판단은 우리가 하는데 의원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그런 취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야 이건 참 DNA 자체가 그런 거고 전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최재형 검사는 검사 DNA를.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이 좀 청문회가 좀 제대로 네. 좀 이렇게 많이 노력은 했지만 진실 발견에는 영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관본권이 어디 관본권이냐 특활비냐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국정원 또는 대통령실인데 국정원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이다. 그럼 이런 것들 중대 사안인데 보고했냐? 그럼 보고 안 했습니다. 그냥 최 검사 혼자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그냥 더 이상 추궁이 안 되잖아요. 그 밝혀지는 청문회의 한계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보통 정상적인 보고 체계와 개선 라인을 거쳤다면 총차장이 다 보고되고 법무부 대통령실까지 갔죠.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측면들이 좀 아쉽고 그 CCTV 자료라든가 압수관계 부책들이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우리 그 감찰부장을 지내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그 청문회 나가기 며칠 전에 그 검찰 내부에서 그 수사관들하고 오갔던 문자 이런 것도 공개를 했잖아요. 이 공개했죠. 검사가. 최재형 네. 검사.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수사관들이 실수로 그러니까 분실한 거다라는 걸 입증하는 그렇죠. 뭐 증거라고 하면서 이제 내놨어요. 그럼 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또 인정을 했고. 예. 그러면 징계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넘어서 처벌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처벌은 이제 범죄에 해당돼야지 형사처벌이 되고요. 징계 사유는 네, 되죠. 무조건 분실 되고. 자체만으로도 예. 징계 사유가 되죠. 그래요? 그리고 그것만 되죠. 음. 그리고 뭐 문자 과거 이 검사들은 과거를 대비해서 문자를 미리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알리바이 문자 차원에서. 메시지 알리바이 차원에서 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문자 메시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실제 뭐 제가 사례는 좀 하긴 하는데 실제 제가 이렇게 이 업무 외적으로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상당히 고압적인 그런 검사들이 많대요. 그래요?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한테도 뭐 똑바로 앉으라고 얘기하고 뭐 그건 기본이고 예. 그런 정도는 그러니까 음. 그다음에 뭐 말하는 게 이제 항변을 하면 뭐 말하는 태도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반말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맞습니다. 특정 검사 이름을 몇몇 이름을 뭐 얘기까지 했는데 뭐 방송에서 얘기하긴 그렇고 네. 예, 그 지금 특검 가서 활약하고 있다는데 또 그 검사는 그러니까 악명 높은 검사들이 몇 명 있고 그 청문회에서 보여준 최재형 검사 태도는 아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저는 검사들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답변해서 마이크를 좌우로 그러니까 돌리는 거 많이 근데 봤는데 수직으로 세우잖아요. 세우는 건 예. 처음 봤어요. 세워가지고 아예 그냥 아예 반발하는 딱 보여주는데 예. 근데 이제 남부지검 쪽에서 항변이 이제 띠지 가지고 항변하는 내용들이 최근에 좀 언론에 보도가 좀 됐는데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의 그 관봉권 띠지에 있는 정보는 그 돈이 얼마인가 정확히 그 계산한 거죠. 계산한 거를 담당자가 이게 내 책임하에 내가 이거 딱 5천만 원 계산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를 확정하는 거 말고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시중은행으로 나갔는지 이런 정보는 담고 있지 않다. 띠지에는. 그래서 아마 그 원래는 원형 보존이 맞지만 관행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 없애온 그런 관행들이 있었다. 이런 주장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고의로 그걸 없앴다면 수사 보고서에는 그 관봉권 띠지 있었다는 그 사진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그 자기네들이 그 분실 경위 이 부분도 수사 보고서에 이제 붙여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고스란히 특검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의로 그걸 그랬다면 띠지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사진과 수사 보고서 내용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제 그 청문회를 보면 또 다른 수사가 먼저 그걸 그 압수물을 가져왔던 수사관은 또 그런 증언도 하잖아요. 자기네들은 한국은행의 관봉권 그거는 딱 셀 필요가 없으니까 돈이 5천만 원 딱 맞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보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안 건드리지도 않았고 나머지 시중은행 띠지로 돼 있는 거는 띠지를 풀지 않고 그냥 손으로 셌다. 포스트잇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그 자기네들은 그대로 원형 보존해서 그 캐비넷에 넣어놨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수사관이 이걸 하면서 훼손한 거죠. 그러니까 또 서로 이제 수사관들 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감찰을 좀 제대로 해서 만약에 정말 남부지검 말이 맞다면 뭐 그 일부러 없앨 의도가 없었다면 또 그대로 발표하면 되는 거고 감찰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오늘이 24일이니까 내일 모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신청을 했고 네. 이제 그 모레 요 재판부는 직위원 재판부는 아니고 다른 재판부예요. 재판부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걸 하는데 지금 재판에 안 나가는데 요 재판에 또 나간다고 했다면서요. 예. 이건 말 그대로 보석을 노린 일회성 어떤 그 출정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보석이 이제 신문기일이기도 네,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본인의 유리한 거를 또 그럼 이제 안 네, 받아들이면 기대하는 그다음 거죠. 또 안 나가는 거고. 네, 네, 네. 뭐라도 한번 걸리면 되지. 재판부가 여러 재판부니까 예. 그 중에 하나라도 예.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또들은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탐색도 좀 해보고. 제2의 직위원 네. 재판 있기를 바라는 거겠죠. 네. 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 아니 네, 저는 불허가 된다고 봅니다. 그건 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요? 저는 이게 함부로 그런 거 예측 안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네. 네, 권성동 의원 영장은 예측대로 됐지만 네. 또 모르니까 그렇죠.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예. 뭐 필요적 보석 사유도 아니고 정말 이게 근데 어렵겠죠 지금 예, 상황에서. 예. 출정 거부하고 뭐 피의자 출석 담보도 안 되고. 아니, 하여간 네. 저는 지금까지 그 피고인 중에 저런 피고인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안 나가다가 필요하면 요거 나갈게. 네. 그리고 또 제가 안 나가. 네. 이런 피고 혹시 그 전에 보신 적 있어요? 전혀 없죠 이런 네. 이게 이것도 일종의 쇼핑인가요? 그러니까 재판 쇼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일종의 네. 포럼 쇼핑. 아니 너무 그냥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그렇죠. 그런 피고인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이구. 다른 피고인은 그렇게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불이익을 받으니까. 재판부 무서워서. 그렇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중형 이후에 이 정권이 바뀌어서 사면을 계속 생각하고 있겠죠. 어떤 알겠습니다. 형은. 네. 마지막으로 그 두 분의 평가 한 마디씩만 듣고 좀 마무리 했는데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됐습니다. 변호인단 되게 화려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통일교 쪽에서는 지금 좀이 변호인 전략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얘기들이 애초에 변호 전략은 불구속 기소를 가지고 처음에 딜을 하자. 아마도 이제 그 우리 민정수석하셨던 오광수 변호사 초기의 전략은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중간에 바뀌면서 사임했죠. 예. 네, 사임했죠. 아무튼 문제는 중간에 이제 그 교체가 되면서 그 전략이 약간 좀 흐트렀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오광수 변호사가 핵심이었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잘 세팅을 했다고 봐요. 그쪽 입장에선. 근데 이제 얘기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 전략이 약간 좀 초점이 안 맞으면서 지금 통일교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가 돼버린 거죠. 총재가 구속이 되고 원래는 2인자인 그 비서실장 정원주. 그 선에서 끊는 걸로 세팅을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안 먹힌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꾸로네, 그 이인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 서울구치소 거기 뭐 어젠가 그제 상당히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해요. 통일교도들이 많이 가 있었고 그 비서실장이 풀려나는 과정에서도 좀 풀려날 때도 뭔가 좀 일이 있을 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안 좋겠죠. 이 총재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데 참 어머님은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뭐냐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예. 그래서 그 아무리 전관을 써도 이게 안 되는 사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사실 뭐 검찰총장 뭐 고위 검찰 출신보다 저 같은 사람이 소송 전략을 세웠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 뭐 타지는 않았었어요?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네네 그렇긴 한데요. 이게 보면은 약간 그 또 기각됐잖아요. 2인자 그게 실질적인 그러니까요. 그거 그 이유가 이제 공범의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도 다툴 여지가 많다라고 하는데 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영장 전담법원께서 조금 더 좀 이 소명과 증명은 좀 다르고 사실 이건 뭐 대법원장과 비서실장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의사결정 관계인데 이거를 기각하셔서 결국 그 수사를 좀 더 못 나가게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국민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이긴 하네요. 네, 제가 속물이라 이른바 성공보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대단히 중요할 때 불구속 결정 끌어낸다 뭐 성공보수가 뭐 되게 올라가고 뭐 이럽니까? 네네. 액수도 상당하고요. 나죠. 뭐 대기업 뭐 이렇게 CEO들 같은 경우에는 소환이 안 되는 게 성공의 그 조건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것도 있어요? 네, 출석을 아예 안 하고 예. 그냥 뭐 안 야, 하는 것 자체가 성공의 조건으로 약정하기도 소환 합니다. 여부에 대한 성공 여부도 있고 네. 구속 여부에 대한 성공 여부도 네, 있고 아주 단계적으로 유무죄에 대한 성공 여부도 네, 있고 약정을 아니 중간에 해서 또 있죠. 보석. 그죠? 그렇죠. 보석적 단계별로 보석도 있고. 특히 이제 수사 단계에서 엄청난 조건들이 부여될 수 있죠.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